반갑습니다. 고1 내신 비상 박완수편, 이번에는 이강백의 결혼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목이 결혼입니다. marry 하고 싶어요. 자, 갈래 보시면 현대 희곡 단막극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희곡이 뭡니까?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한 극이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겁니다. 단막극이다, 짧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험극이다, 100% 출제되는 출제 포인트입니다. 실험극이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면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연극과 무언가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 다른 게 무엇인지 찾으면 그게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제 보세요. 여기선 주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유의 본질과 진정한 사랑의 의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하고 있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그거를 깨달은 후와 전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희곡을 볼 때 어떤 걸 체크해야 되냐면, 남녀가 나오는데 남자가 소유의 본질을 깨닫기 전과 깨닫은 후에 어떠한 행위들을 하는지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특징,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으며 무대와 관객석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희곡은 뭡니까? 원래 다양한 무대 장치가 존재하죠. 근데 없습니다. 무대와 관객의 객석이 구분이 되지 않아요. 원래는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현재극은요. 그런데 다르다고요. 이게 실험극의 특성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다음, 관객을 극 안으로 끌어들여 등장인물과 관객의 소통이 이루어진다. 현대극은 명확하게 무대와 객석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관객이 안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연극은 관객을 끌어들인다라고요. 이 또한 실험극의 특성입니다. 이것들이 어느 부분에서 나오는지 반드시 체크하세요. 100%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남자가 등장하여 한 사기꾼의 이야기가 쓰인 이야기 책을 관객 앞에서 낭독한다. 이야기 책 속의 사기꾼은 외로움에 지쳐 결혼하고 싶지만 빈털터리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정보를 읽을 수 있냐면, 결혼을 하려면 무언가를 소유해야 된다라는 거죠. 즉, 이 사람이 결혼하지 못한 것은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혼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여기서 보여지는 정보는 그겁니다. 그래서 그는 부자로 보이도록 저택, 모자, 넥타이, 호사스러운 의복, 건강한 하인을 빌린다. 다른 말로요, 무언가를 소유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빌린다, 이거 나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나 빌린 물건은 제각기 정해진 시간 동안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는다. 이 글의 주제와 100% 일치되는 겁니다. 빌린 동안에만 사용할 수 있다. 나중에 어떻게 돌려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즉, 소유물은 빌린 것. 그래서 돌려주어야 한다. 이게 이 글의 소유의 본질이 되는 겁니다. 이미 알려드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남자는 이야기 속의 사기꾼이 되어 맞선을 보기로 한다. 남자가 이야기 속에 그대로 하는 겁니다. 남자는 여자를 만나자마자 청혼하고 결혼이 겁나 하고 싶은가 봅니다. 여자는 갑작스러운 청혼에 놀란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남자가 처음 만난 여자한테 결혼해요. 그러면 반응이 어떨까요? 대부분의 여자는 반응이 도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여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겠습니다. 남자 정신이 좀 드십니까? 여전해요. 미소를 짓고 익숙해지면 좀 나을 겁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신이 이렇게 부자라고는 꿈도 못 꿨어요. 생각도 못하고 왔다. 정보에 알려주신 대로 찾아왔더니 이건 어마어마한 저택이잖아요. 부자라는 소리죠. 저는요, 한참이나 망설였어요. 어려워 마시고 그냥 들어오실 걸. 아니요, 황홀해서 망설였던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랬어요.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보통 처음 본 남자가 청혼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 그래요? 그럼 거부감이 들 거잖아요. 이 여자는 어떻습니까? 황홀함을 느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부자라서요. 그러면 이 여자의
말을 통해서 이 여자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이 글의 주제인 소유의 본질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역시 돈이 최고인가 봅니다. 자, 보겠습니다. 네, 당신의 전보를 받아줄 때요. 저희 어머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했는지 보겠습니다. 얘야 어서 가봐라. 가서 빈털털이 갔거든 아예 돌아오고 부자거든 꼭 붙들어야 한다. 자, 이거 읽으면서 저 겁나 서글픕니다. 나는 결혼하지 못하겠구나. 자, 어머니의 가치관이 드러났죠. 똑같습니다. 물질주의적 가치를 중시하는 인물이 나왔다. 물질주의 가치를 중시한다는 것은 이 어머니 역시 소유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 당신 뭐라고 했습니까? 알았어요. 어머니 오른손 들고 그렇게 대답했죠. 네, 원참 오른손을 들다. 그러니까 맹세를 하셨군요. 그러니까 엄마의 생각과 여자의 생각은 똑같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하인 또다시 남자에게 달려들어 넥타이를 풀어낸다. 남자는 빼앗기지 않으려 힘껏 저항하지만 하인의 억센 힘을 당해내지 못한다. 자, 여기서 하인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 중요한 인물이 아닙니다. 보조적 인물입니다. 아까 이 인물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렌탈 빌렸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되면 와서 남자에게 빌려줬던 거 가져가는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이 행위가 들어간다. 하인이 시간 됐으니까 와서 넥타이를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이 넥타이는 남자가 가진 소유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져가려 했을 때 남자의 반응을 보세요. 저항한다. 뺏기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 남자의 상태는 소유하려는 경향이 보여진다라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역시 소유의 본질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가지려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빼앗기고 하인은 기계적인 동작으로 넥타이를 가지고 나간다. 여자는 두 남자의 다툼에 놀란다. 이렇게 됩니다. 남자, 관객석을 투덕투덕 걸어다니다가 넥타이를 맨 남성 관객 앞에 앉는다. 이렇게 됐죠. 자, 여기서 실험극의 특성이 드러납니다. 어떤 실험극이냐? 어떤 특성이냐? 보통 무대는요, 인물이 서 있는 공간이고 앞에 관객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인물이 지금 어디로 온 겁니까? 관객석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무대가 객석이 된 거잖아요. 전통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관점에서는 연극은 무대와 객석은 정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무대와 객석이 동일하게 돼요. 그 경계가 허물어진다고요. 우리가 알고 있던 연극과 완전히 달라졌죠. 그래서 실험극적 요소가 등장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남자, 저 당신의 넥타이 참 좋습니다 라는 것. 넥타이는 뭡니까? 소유물이라고 했잖아요. 이 소유물에 대해서 참 좋습니다 라는 것은 아직까지 여기까지 남자는 이 소유물에 대한 집착, 애착, 소유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단계다라는 거죠. 아직 깨닫지 못한 단계라는 겁니다. 정말 좋아요. 아름다운 색깔, 기가 막히게 멋진 무늬 딱 5분만 빌립시다. 소유물 빌립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5분만, 더 이상은 어기지 않습니다. 빌려주시렵니까? 라고 하니까 남성 관객으로부터 넥타이를 빌려 착용하며 고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또 실험극의 특징이 드러납니다. 전통극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연극은 관객 참여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는 관객이 연극에 참여한다고요. 이 역시 실험극의 특성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 사람의 말을 주목하세요. 빌린 동안에는 소중히 다룰 겁니다.
사실 이건 내 것이 아니라 당신 것이라고요. 혹시 모르긴 하죠. 당신도 누구에게서 빌려온 건 아닌지 아무튼 잘 사용하고 돌려드리겠어요. 자, 그럼 당신은 시간을 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 요건 뭐냐? 이 역시 실험극의 특징입니다. 관객으로 하여금 물건을 빌려오고 그 다음에 정확한 시간을 재개하죠. 이것도 관객 참여를 유도하는 거죠. 실험극의 특징 드러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내용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겠습니다. 소유물, 넥타이입니다. 이 소유물은 어떻습니까? 빌린 거라고요. 그래서 빌린 것이라서 어떻게 소중히 다룰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자. 내 태어난다는 건 언제나 갑자기죠. 그래서 저는 태어날 때 기분이 어땠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냥 그렇게 이 세상에 나온 거죠. 그리고 어렸을 때 제 별명이 뭔 줄 아세요? 덤이에요. 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덤, 여자. 왜 조금 더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래요. 제가 아버진 사랑을 주고 그리고 또 덤으로 어머니를 저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덤 아니겠어요. 덤 이 말 속에 뭔가 그리운 게 있어요. 다 읽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버진 덤이 태어나자마자 달아나셨대요. 말하자면 뺑소니를 친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고 어머니에게 보였던 그 많은 재산은 모두 잠시 빌렸던 거예요. 자, 전체적으로 보면 여자가 남자에게 자신의 개인적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 그날 자신의 개인적인 과거까지, 부끄러운 과거까지 모두 다 말해줘요. 그러면 이게 뭘 드러내냐면 정서적으로 가까워지고 있다고요. 정서적 거리감이 줄어들고 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가까워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아버지는 뭐였다고요? 사기꾼이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남자 역시 사기꾼이에요. 자, 아버지 이 사기꾼에 뭐 그리운 게 있어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움의 정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버지를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가서 추론해보면 이 남자 역시 사기꾼이지만 어떻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하게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죠. 그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하지만요, 저는 아버지를 미워 안 해요.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대로 나타났죠. 그분에게 뭔가 덤이라는 옛 이름처럼 그리운 데가 있어요. 덤 혹시 그분도 그렇게 세상에 태어나셨던 건 아닐지. 안 그래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아버지에 대해서 미움의 정서는 찾아보지 못한다라는 것.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다? 나중에 이 남자가 사기꾼임이 밝혀져도 어떻다? 이 남자를 떠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넌지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남자의 행위입니다. 남자는 일어나 넥타이를 풀어 그것을 빌렸던 남성 관객에 가서 되돌려 준다. 또 참여가 된 거죠, 관객이. 그 다음에 그의 눈은 물기에 젖어 있다라는 거죠. 물기에 젖어 있다는 건 뭡니까? 울었다라는 거죠. 뭔가 느꼈다는 거, 정서적인 변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여자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정서적인 변화를 느꼈고, 그 다음에 이 눈물은 여자에 대한 연민 혹은 동정, 자신의 처지에 대한 연민 혹은 동정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연민 동정을 느꼈다라는 것은 자신의 태도가 변화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남자, 빌린 건 돌려드립니다. 시간은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슬퍼진 까닭은 무엇일까요? 뭔가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관객석을 거닐며 그는 자기에게 들려주듯 중얼거린다. 덤덤덤. 난 당신을 사랑해. 덤덤덤. 난 당신을 사랑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복하면서 거기서 뭘 하시죠? 계속 혼잣말처럼 난 당신을 사랑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설명할 포인트가 또 있습니다. 자, 잠시만요. 시곡에서 대사 있잖아요. 대사는 크게 세 종류입니다. 어떻게 나뉩니까? 첫 번째는 대화, 두 번째는 독백, 세 번째는 방백이라고요. 그러면 대화는 뭡니까? 대화는요? 그러니까 인물 간에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무대 위에서. 그러면 독백은 뭡니까? 혼자 말하는데 무대 위에서 다른 인물 없이 혼자 서서 관객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백은 뭔데요?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대 위에 있는 건 동일합니다. 그런데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인물이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관객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방백입니다. 방백 다시 한 번 더요. 무대에 주 인물 이외에 다른 인물들도 존재한다고요. 그런데 이 인물들은 주 인물이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가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누구만 듣는 거다? 관객만 듣는 거다. 여기까지 설명하면 이거는 대사 중에 뭐냐라는 거죠. 지금 인물이 관객 주위에서 돌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실험극의 특징에서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허물어졌죠. 그러면 인물이 있는 곳이 어디가 되는 겁니까? 무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무대 속에 관객도 있고 그 다음에 저기에 여자라는 배우도 또 다른 배우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얘가 하는 말은 주된 인물이 하는 말은 관객은 들어요. 하지만 이 여자는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확하게 방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용상으로 보면 계속해서 난 당신을 사랑해, 난 당신을 사랑해, 난 당신을 사랑해 가짜로 사랑하는 것 같지는 않죠. 그럼 뭡니까? 진정한 사랑을 느꼈다고요. 그러니까 여자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어떠한 정서 변화를 겪었는데 그 여자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느끼기 시작한 남자의 모습이 드러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장면입니다. 하인이 또 나타났습니다. 남자에게 덤벼듭니다. 호주머니를 뒤져서 소품들을 몽땅 털어간다. 시간이 됐으니까 또 가져가는 거예요. 빌린 거. 근데 남자 보세요. 이번엔 자질구레한 여러 가지 것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 자꾸 행복해집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앞 장면에서는 뭐였습니까? 하인이 가져가려고 하는데 남자가 어떻게 끝까지 막았죠. 저항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소지품을 자질구레한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중요시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중요한 깨달음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아까는 가지려고 했어. 그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지금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진 게 없어졌는데 행복하다고요. 그러면 이거 내용을 정리하면 소유물은 줄었는데 행복은 높아진다라는 것. 그러면 여기서 소유물은 행복의 척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소유물은 뭐라고 했습니까? 빌린 거라고요. 빌린 것. 그러면 이 빌린 것은 어떻게 되돌려준다. 이렇게 했죠. 남자가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소유에 대한 본질을 깨달았어요. 그때야 행복해지고 있는 겁니다. 남자 그렇습니다. 더 여러 가지 것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것들이 떠나갔습니다. 놀랄 건 못 되지요. 이제 당연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저 시간이 지난 것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되돌려 준다라는 겁니다. 무엇이요? 소유물요. 어떤 나무는요, 가을이 되자
시간이 지나자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수천 개의 이파리들을 몽땅 되돌려주고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덤덤하게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고양이 한 마리를 길러보았습니다. 고양이는 차츰 늙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이 다 지나자 그 생명을 돌려주고 태어났습니다. 지금 두 가지 예를 보여주고 있죠. 가진 것들, 나무와 고양이 각각 가진 것들을 돌려주고 덤덤한 모습, 아무렇지도 않은 모습을 예를 들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거는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남자가 소유에 대해서 깨달은 상태를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덤덤덤, 난 뭔가 진실한 걸 안 것 같습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건 뭐죠? 남자가 소유의 본질을 깨달았다는 것. 소유물이라는 것은 빌린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되돌려 준다라는 소유의 본질을 깨달았다는 것. 그리고 소유한 것과 행복은 관계가 없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깨닫는 남자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하인 시계를 보더니 의자 위에 놓였던 남자의 모자를 냉큼 집어간다. 계속해서 하인은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모자가 의자에서 떠났습니다. 여간 다행이군요. 이제 소유물이 없어지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하게 깨달았다는 걸 드러내는 거죠. 모자는 작습니다. 의자는 크고요. 만약 의자가 모자에서 떠나갔다면 얼마나 큰 손실이겠습니까? 여자 이걸 좀 보세요. 뭔데 그게?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제 사진이에요. 저희 집 가문의 여인들은 대대로 미인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자, 이 앞에서 여기까지는 남자가 먼저 소유의 본질에 대해서 깨달은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은 여자는 깨닫지 못한 상태죠. 그래서 지금부터 나온 내용은 뭐냐면 남자가 여자에게 소유의 본질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어떤 말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거를 정확하게 살펴야 됩니다. 지금부터 나온 내용은 사진놀이입니다. 사진놀이를 통해서 여자에게 소유의 본질을 깨닫게 합니다. 남자 사진 중에 여자 본인의 것을 들어 여자의 얼굴에 대고 한참 바라본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신이군요. 네, 몇 살인가요? 실례지만 22입니다. 22 꽃다운 처녀군요. 젊은 사진을 딱 보고 현재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음엔 여자 어머니의 사진을 얼굴에 대고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늙지. 어떻게 돼요? 이 얼굴이 당신입니다. 몇 살입니까? 조금 쉰 목소리로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났다, 늙었다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45이에요. 45 중년 부인이군요. 다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남자 할머니의 사진을 여자 얼굴에 대어준다. 시간이 더욱 지났습니다. 이젠 이 얼굴이 당신입니다. 몇 살이죠? 푹 쉰 목소리로 많이 시간이 지났다라는 겁니다. 70살 넘었어요. 70살이 넘으셨다. 늙으셨군요.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사진놀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진놀이가 뭘 의미하느냐? 남자 얼굴에 대었던 사진들은 탁상 위에 내려놓는다. 재미난 놀이를 해봤죠. 네, 재밌었어요. 짐작하시겠지만 이 놀이의 재미는 시간이 지나간다는 데 있습니다. 이 말은 남자가 여자에게 소유의 본질을 깨닫게 하기 위한 발언입니다. 그러면 이 사진놀이를 통해서 어떻게 소유의 본질을 깨달을 수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남자가 깨달은 건 이겁니다. 소유물은 시간의 경과, 시간이 흐르고 나면 어떻게 된다? 되돌려 준다 혹은 이렇게 하세요. 사라진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진놀이가 보여주는 것은요. 그 사진이 아까 뭘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각 집안의 여자의 미인, 그러니까 젊음과 아름다움요. 사진이 상징하는 그거예요. 이 젊음과 아름다움이 시간이 경과하면 어떻게 된다? 사라진다고요. 그러면 이게 소유물과 뭐가 관계가 있는가? 젊음과 아름다움은 뭡니까? 여자의 소유물이잖아요. 지금 이 여자가 가진 것은 돈이 아니라 젊음과 아름다움이라고요. 그래서 이
사진 놀이를 통해서 남자는 여자한테 자기가 깨달은 소유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남자가 소유에 대해서 깨닫기 전과 깨달은 후의 모습, 그리고 그 깨달음을 여자한테 깨닫게 해주기 위한 모습들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좀 길거든요. 그 다음 장면에서 이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